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작품을 골라보셨나요? 오늘은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이고요. 왼팔이라는 작품인데, 네, 이게 단편이고요. 범죄자의 탄생이라는 단편집에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왼팔을 준비하셨군요. 네, 얼마 전에는 그 미미 여사의 여자의 머리를 준비를, 주로 신체 부위를, 네. 이걸 준비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 네. 왼팔을 오늘은 또, 준비했다고 예, 하니까, 왼팔. 네, 왜 왼팔일까? 그 제목이 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네,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좀 짐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제목이라고 아, 생각이 그래요? 돼요. 저는 짐작이 안 되는데. 아, 그런가? 아니,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왼팔에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이 정도까지는.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너는 뭐 나의 오른팔이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왼팔이면 그러니까 오른팔이 2인자고 네. 왼팔은 3인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네. 이게 단편 소설인데 북스피어에서 나온 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목이 책 제목은 범죄자의 탄생. 네, 단편 제목은. 북스피어에서 2015년에 나온 범죄자의 탄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편이고요. 네. 꽤 많이 들어가 있네. 한 10편 이상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10편. 예, 네. 10편 정도 되네요. 네, 그 중에 왼팔이라는 작품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게 에도 시대 배경이고요. 그래서 네, 작품 중에 뭐, 에도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오카피키가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오카피키가 에도 시대 탐정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시대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로 이런 음, 오카피키를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카피키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업의 네, 이름이다라는 말씀 네, 되겠군요. 네. 에도 시대를 우리가 좀 많이 다뤘었잖아요. 미미 여사. 네, 그렇죠. 그때 함께 또 봤었죠. 네, 네, 미미 여사가 스스로를 마스모토 세이초의 장녀다라고 부르고 있지 음,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사회파 작가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마스모토 세이초도 이걸 배경으로 쓴 작품이 있군요. 그래서 더 네. 관심이 갑니다. 주요 등장인물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등장인물로는 일단 오스케와 오아키 부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스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아키의 부친이고요. 네, 식당에서 하인으로 이렇게 청소나 잡일을 하는 하인으로 어, 일을 하고 있고 뭔가 과거가 좀 있는 남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 자체가 좀 과거가 있어 보이죠. 우스케. 아, 그런가요? 그리고 네.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50대 후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하고는 또 달라서 당시 50대 후반이면은 노인 취급을 받던 아, 그럼요. 시대라서, 네, 에도 네. 시대면 벌써 한 20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노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아키는 우스케의 딸인데 17살입니다. 네. 식당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쁘고 굉장히 참한 그런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딸을 늦은 나이에 낳죠. 40 네. 넘어서 낳은 것 같은데. 뭐, 네. 정확한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스케와 오아키는 부녀지간. 아버지와 딸 네. 지간이다.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조금 이렇게 주변에서 어,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지라는 그 식당 조리사가 나옵니다. 긴지. 네. 네. 이 긴지는 그 우스케 부녀에게 굉장히 좀 호의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우스케하고 오아키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조리사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부녀가 같은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에도 시대를 알 수 있는 배경으로 오카피키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오카피키 일을 하고 있는 아사키치가 등장을 해요. 아, 네. 근데 아사키치는 여기서 악질로 나옵니다. 권력을 음, 남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악질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30대 정도 되는 남자고요. 네. 그리고 구마고로라는 50대 남자도 나오죠. 네. 이제 구마고로는 작품 후반쯤에 등장을 하는데, 네. 여기 이제 그 오아키의 부친인 우스케,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그 우스케와 좀 과거에 관련이 있었던 인물로 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작품 들으시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 왼팔.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7살의 오아키와 60에 가까운 노인 우스케는 마스바야라는 음식점에 같은 날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여자 점원인 17살 오아키는 체구도 작고 어려 보이지만 눈치도 빠르고 바지런해서 12~13명이나 되는 여자 점원들에게서 호감을 사고 있고요.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우스케는 손님들 신발 관리, 또 목욕물 데우기, 심부름 등의 잡일을 맡고 있는데 얼굴엔 주름이 많고 수척하고 말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 안 보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17살의 오아키와 노인 우스케가 같은 날 마스바야에 들어오게 된 까닭은 둘이 부녀지간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우스케는 마스바야 식당에 고용되기 전에 상점 쪽방에 새들어 살면서 엿을 팔러 다녔습니다. 갈대 끝에 엿 덩어리를 묻히고 줄기 속으로 입김을 불어서 부풀린 다음 손가락으로 주물주물해서 새 모양 따위를 만들어서 꼬마들에게 팔곤 했었는데요. 사실 우스케는 노인인데다가 손도 좀 지저분하고 애교도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경계를 했죠. 노인이 입김을 불어대며 만든 엿이 위생상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인 오아키는 이웃집 아이를 업어주거나 하면서 푼돈을 벌었고요. 가끔은 아버지 행상을 거들기도 했지만 부녀의 살림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들을 마스바야 식당에 소개해준 사람은 그 식당의 젊은 조리사 긴지인데요. 긴지는 우스케와 오아키 부녀가 사는 동네에 숙모가 살아서 그쪽으로 종종 놀러 다니다가 우스케 부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지는 우스케 부녀의 형편이 안 돼 보여서 자신이 일하는 곳에 소개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긴지가 우스케에게 말했다. 저 아저씨, 일해서는 엿장수도 힘들겠어요. 아저씨가 지저분한 손가락으로 조물락거리고 수염난 입으로 냄새나는 입김을 불어서 만드는 걸 보면 어느 부모라도 자식한테 줬던 돈을 도로 빼앗을걸요? 그러니까 그 엿이 팔리겠냐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 따님 오아키를 저대로 두기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마스바야 안주인한테 아저씨하고 오아키를 함께 좀 고용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요? 긴지 씨, 말은 고마운데 보다시피 내가 이런 늙은이고 오아키도 아직 어리잖아. 고용해줄 리가 있겠나? 그러자 긴지가 대답했다. 아이고, 오아키는요, 아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애가 아니에요. 지금이 한창 필 때죠. 그리고 인물도 저 정도면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저씨한텐 좀 미안한 말인데 고생을 하면서 자란 덕분에 벌써 철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상한 착각은 하지 마세요. 아저씨하고 오아키한테 좀 더 편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것뿐이니까요. 내 긴지씨 마음이야 잘 알지. 그런 말이야. 모쪼록 잘 부탁하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엿장사를 하러 돌아나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어깨도 아프고 기운도 통 없어. 염치 없지만 잘 부탁함세. 그렇게 해서 부녀는 마스바야에서 일하게 되었고 다행히 마스바야에서도 좋은 일꾼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딸 오아키는 가게에서 기숙하고 아버지 우스케는 밤에 가게 문이 닫히면 쪽방으로 돌아왔다. 딸과 함께 기숙하는 게 어떻겠냐고 마스바야에서 권했지만 우스케는 자신의 쪽방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편하다면서 사양했다. 우스케는 혼자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지펴서 술을 데워 마시는 것이 낙이라고 했다. 우스케는 늘 일찍 출근했다. 그는 웃으면 실눈이 돼서 사람이 좋아 보였지만 구석에 홀로 앉아 있을 때는 볼에 뾰족한 그늘이 지고 눈매가 날카롭게 보일 때도 있었다.
마스바야 식당에 한가한 시간이 되면 남자 점원들은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들은 우스케에게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등을 물었지만 우스케는 에도로 나올 때까지는 농사를 지었다. 고향은 아주 깡촌이다. 이 정도만 대답을 했습니다. 딸 오아키와의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기 때문에 푸처에게 낳은 딸은 아닌지 젊은 시절 한량은 아니었는지 등등의 소문이 있기도 했지만 딱히 우스케에게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스케는 딸 오아키와의 사이도 좋았는데요. 우스케가 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갈 때면 딸 오아키는 중간 지점까지 항상 배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우스케의 왼팔 팔꿈치 아래에 띠처럼 감겨있는 하얀 천을 알아챘는데요. 이유를 묻자 우스케는 젊은 시절 화상을 입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피부가 흉하게 당겨진 채 굳어버려 그걸 가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은 보기 흉한 흉터를 남들에게 가리기 위한 일종의 배려로 이해를 하면서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스케와 오아키 부녀는 나름 마스바야 식당에 잘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리사 긴지도 자신이 이들 부녀를 가게에 알선한 인연도 있기에 우스케에게 친절했습니다. 조리사 긴지가 우스케에게 말했다. 저 아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못하지만 어차피 다들 아저씨가 노인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고마워 긴지씨. 암만 힘들어도 그 엿상자를 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팔다 남은 엿을 챙겨서 집에 돌아오는 것에 비하면 몸도 마음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다 긴지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우스케가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자 긴지가 다시 말을 했다.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나도 참 기쁘네요. 그리고 따님 오아키도 아주 예뻐져서 손님들이 좋게 봐주고 있어요. 안주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양쪽에 다 좋아하니까 저도 알선한 보람이 있는데요. 이 마스바야가 이렇게 물장사를 하고 있어도 내력이 있는 가게라서 이상한 손님들이 드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아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주방에 박혀 있긴 해도 제가 있으니까요. 이상한 짓 같은 건 시키지 않으니까 절대 안심하세요. 긴지는 힘주어 말했다. 우스케는 미소를 지으며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다. 미스바야의 마스바야의 여점원들은 긴지가 오아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고 수근거렸다. 이상한 손님은 드나들지 않는다고 긴지가 말했지만 마스야바 가게는 위치적인 특성상 목재상 주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 손님들은 점원들에게 일종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하를 잘 주었는데 오아키는 손님들에게서 받은 행하를 전부 아버지인 우스케에게 맡겼다. 우스케는 급료와 그런 팁을 모아서 오아키의 시집 미천을 준비하는 듯 했다. 우스케는 매사에 생각이 깊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갈 때도 가게 일이 다 끝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기 전에는 가지 않았다. 퇴근한 뒤에 집 근처 목욕탕에 가면 이미 늦은 시간이라서 지저분한 물에 몸을 담가야 하는데도 우스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팔에 하얀 천을 감고 있으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묵묵하게 일하는 우스케는 주변 점원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느 봄날 서른이 좀 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우스케에게 이곳 점원이냐며 오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스바야 가게로 들어갔는데요.
우스케는 그자의 직업을 직감한 듯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리사 긴지가 그자에 대해 우스케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아사키치라는 오카피케인데요. 오카피키는 에도 시대 일종의 탐정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키치는 관청에 공물을 거들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공갈이나 협박을 하고 다녀 악질이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어떻게든 용돈이나 우려내려고 하고요. 마스바야 가게에도 종종 드나들면서 공짜 술을 마시고 돈 몇 푼씩 챙겨 나간다고 합니다. 이날도 그럴 심산으로 마스바야에 들렀는데요. 장작을 패고 있는 오스케 앞에 악질로 소문난 오카피키 아사키치가 다시 나타나 말을 겁니다. 아사키치가 우스케에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네, 전 우스케라고 합니다. 우스케? 과연 노인다운 이름이긴 하지만 제법 멋이 있는 이름이네. 아니 근데 그 왼팔에 감은 천은 뭐야? 우스케는 걷어올린 왼쪽 소매를 가만히 내리려고 하면서 대답했다. 제가 화상을 입어서요. 이런 흉한 것이 행수님 눈에 띄었군요. 이게 소시적부터 있던 흉터인데요. 너무 흉해서 이렇게 천을 감아 놓았어요. 그러자 아사키치가 냉소적인 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시적 화상 흉터가 보기 흉하다고 그렇게 감추면서 살다니 마음 씀씀이가 훌륭하구만. 이봐, 우스케 씨, 언제 한번 좀 보여달라고. 난 그런 흉터 보는 걸 좋아하거든. 아사키치는 껄껄 웃으며 나갔고 우스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아사키치가 간만에 마스바야 가게에 나타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재상 주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마스바야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그들의 계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걔는 명분일 뿐이고요. 사실은 저녁에 술을 마신 뒤 내실에서 새벽까지 노름을 합니다. 대여섯 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데요. 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라 판돈도 큽니다. 마스바야에서는 이들이 모여 노름을 한다는 사실을 단단히 숨겨왔지만 아사키치가 낌새를 차린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노름은 불법이라 관청의 공무를 돕기 위해 일종의 무기인 지태를 품고 다니는 아사키치는 이들을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사키치는 마스바야 식당을 협박하며 자신도 노름판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사키치가 거기에 낄 만큼 판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붉은 술이 달린 무기 지태를 품고 있는 자신을 출입시키면 아무 탈이 없을 거라고 생색을 내며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릿세를 받아 챙기겠다는 심산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사키치는 꾸준히 마스바야에 출입을 했고 마스바야 측에서도 그를 소홀히 대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올 때마다 공짜 술을 먹여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사키치가 우스케의 딸인 오아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는데요. 아사키치는 마스바야 점원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늘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스케를 대할 때는 뭔가 두려워하는 듯한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근처에 심부름을 간 우스케의 뒤를 아사키치가 성큼성큼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사키치가 우스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 우스케 씨, 변함없이 늘 열심히로구만. 엿팔러 다니는 것보다 편하지? 이 조리사 긴지가 마스바야 가게를 소개했다고 하던데 세상에 친절한 놈도 다 있지. 이 당신 긴지를 대리일 사위로 삼을 생각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긴지 씨는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냥 친절을 베푼 거지요.
근데 긴지 씨뿐만 아니라 가게 모든 분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요. 우스케의 대답에 다시 아사키치가 말을 이어갔다. 그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가? 함께 목욕탕에 가지 않는 거 말이야. 이건 점원들한테 들은 얘기고. 그러자 우스케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제 고집이죠. 늦은 시간이라도 그냥 제가 늘 다니는 목욕탕이 제일 편해서요. 그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뿐이고요. 당신이 단골로 가는 목욕탕은 우메노유를 말하는 건가? 네네, 우메노유가 맞습니다. 우스케는 아사키치의 속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아사키치는 계속 우스케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근데 우스케 씨는 고향이 어디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뭐 특별히 공무 때문에 묻는 건 아니니까. 당신을 좀 기억해 두려고 묻는 거야. 공무였다면 벌써 당신을 파수막으로 끌고 갔지. 그러자 우스케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에치고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대답을 했다. 아사키치는 팔뚝의 화상도 고향에서 입은 거냐고 물었다. 우스케가 그렇다고 하자 아사키치는 흉터를 좀 보여줄 수 없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카피키인 나는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남의 상처를 좀 조사하고 다니거든. 나중을 위해서 공부를 해둬야 되겠는데 언제 그 천을 풀고 흉터를 좀 보여줄 수 없겠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이 흉터는 보기 몹시 흉하거든요. 제 딸한테도 아직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사키치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렇구만. 이 딸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만큼 싫어하는 흉터를 내가 억지로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오늘은 내가 물러나지. 하지만 우스케 씨, 난 한 번 마음이 동했는데 이루지 못하면 끝까지 잊지 않는 사람이야. 잘 기억해 두라고. 아사키치는 또 마스바야에 와서 술을 마십니다. 초저녁부터 술을 마신 그는 밤이 되자 술에 잔뜩 취해 시중 들던 여자 점원에게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스케의 딸인 오아키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중을 들던 여자 점원이 오아키는 2층 객실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셔서 그쪽에서 시중을 들고 있다고 전하자 아사키치는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아사키치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뭐? 중요한 분? 그럼 난 이 가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냐? 공짜 술 마신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떳떳하게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돈? 돈이라면 여기 내 품속에 있다고. 오늘 저녁은 내가 다 낼 테니까 불만 없을 거다. 여자들 다 불러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라고 해. 아사키치는 장지를 발로 걷어차며 복도로 나섰다. 눈의 초점이 고정돼서 움직이질 않았다. 그는 복도에서 가랑이를 벌리고 버티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다 모이라고. 오늘은 내가 다 낸다니까. 저, 오아키는 없냐? 오아키, 내려와. 이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조리사 긴지가 이를 갈았지만 뛰쳐나갈 용기는 없었다. 안주인은 안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때 아사키치 뒤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움직였다. 걸음도 차분했지만 아사키치의 어깨를 두드리는 몸짓도 차분했다. 마스바야 가게의 하인이면서 오아키의 부친인 우스케였다. 저 행수님, 많이 취하신 것 같네요. 잠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아사키치가 노려보며 소리치듯이 말했다. 뭐야? 건방진 소리 마. 이 자식이 드디어 재밌게 나오네. 네가 날 구슬려 보겠다는 거냐? 행수님,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우스케가 손을 잡고 당기자 아사키치의 몸이 복도에서 허우적거렸다. 만취한 아사키치는 우스케에게 안겨서 맥없이 끌려갔다. 모두들 놀라서 멀거니 지켜보았다. 둘은 마스바야 뒷문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앞에 잠시 후에 우스케만 돌아왔다. 행수님은 방금 혼자서 얌전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스케는 주름 많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러나 거칠게 날뛰는 아사키치를 우스케가 어떻게 달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튿날 저녁, 우스케는 평소처럼 딸 오아키의 배웅을 받으면서 쪽방으로 돌아갔고요. 이후에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우스케는 평소 가던 목욕탕 우메노유 대신 가메노유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우스케가 낮은 욕조 출입구에서 나와 물을 닦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왼팔을 붙들었습니다. 전날 마스바야 가게에서 술에 취해 취태를 부리고 간 아사키치였습니다. 아사키치가 우스케를 향해 말했다. 우스케 씨, 어젯밤엔 실례가 많았어. 아사키치는 우스케의 팔을 꽉 잡은 채로 말을 이어갔다. 어제 일로 실례가 많아서 인사를 하러 온 거야. 근데 당신 분명히 우메노유에 다닌다고 했잖아. 목욕탕 말이야, 목욕탕. 근데 여기는 우메노유가 아니라 가메노유야. 설마 우메랑 가메를 혼돈할 만큼 노망이 난 건 아니겠지. 이럴 줄 짐작하고 내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의 잔꾀는 대강 짐작을 했거든. 나한테 우메노유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조심하려고 일부러 이쪽 목욕탕으로 온 거지. 난 당신 잔꾀를 짐작하고 여기서 기다렸다고. 아사키치가 단숨에 말했다. 그러자 우스케가 입을 열었다. 아이고, 행수님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그냥 내키는 대로 여기에 왔을 뿐이에요. 우스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잡힌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아사키치는 놓아주지 않았다. 아사키치는 우스케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촛불 쪽으로 다가갔다. 여전히 젖은 우스케의 팔뚝에는 네모난 문신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에도시대의 형벌 중에는 문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방에 따라 문신의 위치와 문양이 제각각이었다. 우스케는 그 문신을 확인하자 승리한 것처럼 말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넌 노숙자의 전과자였군. 보기 흉한 화상 자국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야. 이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겠지. 물론 목욕탕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말이야. 문신형을 받은 자라는 게 알려지면 착실하게 보이는 네 놈의 가면이 벗겨질 테니까. 게다가 이 문신은 나카토형이네. 놀랄 거 없어. 난 오카피키잖아. 사서오경을 암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를 모르겠냐? 야, 우스케, 너 노름만 했던 게 아니로구만. 날치기나 공갈 같은 짓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갔겠지. 뭐 어차피 강도직 같은 걸 할 만한 배포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우스케가 백발 섞인 머리를 숙이며 말을 했다. 행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 비뚤어져서 노름에 미쳤다가 이런 벌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 때문에 모처럼 구한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이 원망스러운 낙인은 딸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발 행수님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사키치는 무언가를 생각한 듯이 우스케의 팔을 잡은 손에서 힘을 빼며 말했다. 그래, 너도 늙었지? 뭐 너 같은 놈의 정체를 폭로해보았자 득될 것도 없고 딸도 불쌍하고
하지만 우스케, 그렇게 딸을 아낀다면 말이야. 다른 방법도 있어. 아사키치는 빙긋이 웃고 비로소 우스케의 팔을 놓아주었다. 이렇게 목욕탕에서 우스케와 아사키치가 마주친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는데요. 자신의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스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우스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던 마스바야 가게의 조리사 긴지였는데요. 가게에 때강도가 들었다며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마스바야 가게 내실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목재상 주인들이 노름판을 벌이는데요. 강도들이 판돈을 노리고 침입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게에는 손님과 여자 점원들, 일꾼들, 또 우스케의 딸인 오아키까지 묶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지는 지금의 파출소 격인 파수막보다 오아키의 부친인 우스케의 집으로 먼저 달려온 겁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오카피키인 아사키치도 묶여있다고 합니다. 우스케는 눈을 번뜩이며 긴지에게 말합니다. 긴지 씨, 지금 바수막에 달려가도 제 시간에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다. 강도들은 몇 명이나 되지? 한 대여섯 명쯤 돼요. 사정을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 칼을 들이대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긴지의 대답을 듣고 우스케는 문단 속에 쓰는 떡갈나무 빗장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진흙을 튀기며 긴지에게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우스케가 마스바야 뒷문으로 숨어 들어가자 계산대 옆 헛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일꾼들이 보였다. 얼굴을 가린 남자가 일꾼들을 감시하면서 서 있다가 우스케를 발견하자 넌 뭐야? 라고 소리치며 비수를 들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우스케는 어디에 그런 날렵함이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빠르게 덤벼들어서 번쩍이는 칼을 빗장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감시하던 자가 빗장을 쓰러뜨리며 자빠지자 우스케는 그 정강이를 빗장으로 내리쳤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내실 쪽에서 누군가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우스케는 상대와 마주친 순간 빗장을 휘둘렀다. 상대방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웅크렸다. 객실은 환했다. 대형 양초가 촛대 위에서 타고 있었다. 그 아래에 흩어진 돈들을 2패의 인간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구석에 모여 앉은 남자 대여섯 명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 속에 섞인 아사키치는 낯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얼굴을 가리고 옷자락을 걷어 털이 무성한 정강이를 드러낸 남자들은 전형적인 강도 차림을 하고 있었고 길고 날카로운 칼을 꼬나든 모습도 역시 전형적이었다. 한 명이 몸을 숙이고 판돈을 보자기에 담으려는 참이었다. 우스케가 들어섰을 때 방금 들린 소리가 의아했는지 3명이 이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우스케의 느릿한 동작을 보자 한 명이 말도 없이 다짜고짜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다. 우스케는 절을 하듯이 허리를 구부리며 빗장을 내질러 상대방의 칼을 쳐서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얼굴을 가진 그자의 면상에 빗장을 내리쳤다. 판돈을 쓸어 담던 남자도 놀라서 일어났고 3명 모두 칼을 들고 우스케의 정면에서 자세를 가다듬었다. 우스케의 얼굴을 본 강도는 우스케를 향해 늙은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스케는 개의치 않고 강도들을 향해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옆으로 돌아간 한 명이 갑자기 칼을 휘두르며 들어왔지만 우스케는 그를 빗장으로 때렸습니다. 우스케의 기세등등한 모습에 기가 눌렸는지 남자들이 뒤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 한 명이 눈을 부릅뜨며 자세를 허물고 우스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기 진해 형님 아니요? 강도 중 한 명이
우스케를 향해 물었다. 뭐야? 누구냐, 넌? 우스케가 묻자 소리친 남자는 칼을 던지고 얼굴에 두른 수건을 벗었다. 이마에 흉터가 있는 수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다. 나의 유나, 조슈의 구막으로. 우스케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렇구만. 구마고로. 참 묘한 곳에서 만났네. 그러자 구마고로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유, 이런 곳에 형님이 있을 줄 몰랐쥬. 용서해 주세요. 야, 이놈들아, 그거 치워. 이분은 지인의 우스케라는 분인데 왕년에 큰 건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단한 분이셔. 우리가 50명이서 맞서도 못 당혀. 어서 용서를 빌어. 구마고로 옛날 얘기를 하는구나. 난 늙었다. 그리고 그런 짓은 오래전에 손을 씻었어. 네 놈이 공교로운 시간에 찾아와서 얼굴을 보이는구나. 아유, 정말 형님도 늙었네요. 처음에는 몰라봤슈. 당연하지. 내 후년이면 환갑이야. 지금은 이 음식점의 청소부로 살고 있다. 딸과 함께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재밌게 살고 있다고. 우스케가 이렇게 말하자 구마고로가 바로 말을 이어갔다. 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한테 딸이 있었죠. 벌써 컸을 텐데요. 돌아가신 형수님이 고운 분이셨으니까 그 따님이 엄마를 닮았으면 인물이 좋겠죠. 야, 이놈아. 그 딸이 지금 너희한테 결박돼서 저쪽에 쓰러져 있어. 우스케가 얼른 딸 오아키를 풀어주라는 식으로 얘기하자 구마고로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패거리 한 명을 헛방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우스케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오카피키인 아사키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사키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아사키치가 움찔하며 눈꺼풀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우스케는 아사키치를 향해 이제 팔뚝 문신이고 뭐고 상관없다. 섣불리 남들한테 숨기려고 한 탓에 너 따위 여우 같은 놈한테 공갈이나 당한 거다. 이제 안 숨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스케가 아사키치를 향해 말했다. 네 놈이 수고스럽게 밤늦게 목욕탕까지 찾아왔지만 내 딸 오아키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는 네 놈 얘기는 이걸로 없어진 거야. 나도 이제 늙어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는데 그 탓인지 네가 무서웠거든. 차라리 오늘 일로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다. 아사키치, 잘 알아듣겠냐? 그리고 구마고로,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이다. 그러자 구마고로가 물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모르는 얘기야, 구마고로. 저자를 봐라. 저 아사키치라는 놈. 저래도 지태를 가진 인간이야. 그 지태라는 건 약자를 먹이로 만드는 연장이지. 그 얘기를 듣고 구마고로가 아사키치를 노려보자 그는 바닥에 꿇었던 무릎을 슬쩍 뒤로 미끄러뜨렸다. 우스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다들 좋은 분들이었는데 여기 마스바야에서 일하는 것도 오늘로 끝이다. 그러자 구마고로가 아유 형님 미안해요. 손 씻고 사는 형님한테 못할 짓 했슈. 아니 상관없어. 내가 섣불리 약점을 감췄기 때문이지. 사람은 묵은 흉터라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나한테 치는 거니까. 난 내일부터 다시 꼬마들을 상대로 엿을 팔겠다. 이제 다시 엿장수가 되는 거야. 난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은 엿 만드는 모습만 열심히 쳐다보니까. 바깥에서는 한층 높아진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네. 그 어. 강도가 충청도 사람. 아, 예. 아니, 그래서 그걸 좀 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이제 지문에 50대 남자고 구마고로가 네. 약간의 충청도 말투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뭐 원작엔 당연히 없는 얘기고요. 네. 원작은 저 일본이 배경인데, 네. 이렇게 써주신 거는 저를 배려하기 위함이잖아요. 목소리를 워낙 다양하게 내야 되니까, 네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아유, 좀 배려해 주셨는데, 애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니, 워낙에 저는 이제 그 후반에는 거의 그 50대 남자 둘의 대화이기 때문에 약간 좀 네, 구분을 맞아요. 하려고. 아니, 그리고, 네, 예,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번역이 된 그 범죄와의 탄생 지문에도 약간 말투가 뭐뭐 했수, 어, 했수 이런 말투로 번역을 아, 했긴 그렇구나. 했더라고요. 예, 예. 네, 조금 충청도 말투식으로 바꾸긴 했는데, 아유, 혹시, 너무, 예, 예. 혹시 이걸 들으시고, 아니, 뭐, 일본에 무슨 충청도 사투리, 이렇게 뭐 따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 안 계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게 제가, 예, 하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야말로 이참 재밌는 소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사실 그 범죄자잖아요. 우스케도 범죄 경력이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아, 이 사람 밉다라는 것보다는 동정이 가는 게 이 또 네. 어떤 그 작가의 역량이나 작가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요. 싶어요. 그러니까 네. 손을 씻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한 번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분들이,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용기가 있는 거고, 그동안은 이 왼팔을 숨긴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네. 문신영이라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저게 그, 뭐 주홍 음, 글씨 같은 주홍 글씨 같은 낙인, 그런 네.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네. 게 있으니까 자기가 전과자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왼팔을 항상 네.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건데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 놓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가난이라는 게 계속 대물림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도 시대, 예, 네, 에도 맞아요. 시대. 그래서 음, 이런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그 윤리나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좀 그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범죄랑 연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네, 이게 뭐 꼭 그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음, 사회의 뭐 이렇게 잘못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이 작가의 또 생각이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소개해 주신 이 북스피어의 네, 범죄자의 탄생이라는 책의 뒷면에 보면 네, 부조리한 사회가 범인이다. 이런 네, 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요 내용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 뒤에 적힌 글들을 보니까 정말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 과거에 어떤 그런 범죄 경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동정심이 가고 음, 그래 악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네, 연민이 가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서민들에게 도덕과 윤리는 어쩌면 사치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마스모토 세이초가 사회파 작가로 분류가 되는 거고, 네, 태도죠, 뭐, 태도. 네, 예, 네, 그리고 그렇죠. 바로 그런 점을 본받아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 미미 여사, 네,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또 그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스모토 세이츠의 장녀다라고까지 네, 말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에도 시대니까 1600년대, 700년대, 1800년대 네, 뭐 중반까지 그렇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때도 그 대중 목욕탕이 있었나 봐요,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의 이 목욕탕 문화라는 게 예, 굉장히 유서 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때도 엿장수가 있었는데, 야, 네. 이거 그 엿 만드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엿 뽑는 거. 아, 제가 직접은 본 적이 네. 없는 것 여기 같아요. 좀 입김을 불어낸다고 그러는데 네. 가끔씩은 이렇게 퇴퇴해 가면서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엿장수들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게요. 이벤트성이 아닌 이상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엿장수를. 네. 예. 어쨌건 이 우스케라는 분이 이 과거가 있는 남자다라고 소개를 해주실 때부터 네. 뭔가 좀 그 숨어 있는 뭐 실력자 내지는 뭐 그런 분이겠구나 했는데 네. 아,
그랬었고요. 그리고 아사키치. 네. 악질이잖아요, 악질.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죠. 서민들 등쳐먹고.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에 낭독을 해주셨잖아요. 네.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밉상일까. 아, 네. 저한테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아, 네. 밉상 연기를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못됐잖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힘도 못 쓰고, 예, 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강약, 약강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오카피킨 그 아사키치가 술에 취해서 네. 그 중간에 행패 부리고. 우스케에게 네, 끌려 나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끌려 나간 뒤에 그 내용이 사실은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스케가 단둘이 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목욕탕에 정상적으로 찾아온 걸로 보아서 네.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을 그냥 홍구멍을 내놨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우스케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과자인데 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냥 살짝 힘만 주고 보내지 않았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요. 네. 어디 갔더라?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어떤 그 필력이 그 표현력이 참 대단하다. 네. 그걸 제가 느낀 장면이 있는데요. 어디 갔지? 볼에 뾰족한 그늘이 지고 네. 볼에 뾰족한 그늘이 진다. 와, 이거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딱 그려지는데 그 모습이 네. 평소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가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뭐 네. 1000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3000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 41살에 데뷔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쓰셨는데 네네. 그게 소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필력도 좋아야 되고 구성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런 표현력도 엄청 좋은 분이었다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네. 또 하나 읽으면서 봤던 건 전형적인 강도 차림을 하고 있었다. 네. 그 진짜 강도들은 강도처럼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강도 차림을 네. 하고 갔었다는 아, 부분이 좀 재밌게 네. 읽혀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아사키치가 네, 그 우스케에게 네. 너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그 간이 작아서 뭐 강도짓을 할 리는 없었을 거고 이렇게 맞아요. 비웃었는데 음,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맞아요. 네. 뭐 범죄이긴 하지만 아무튼 네, 그런 음, 과거가 있었다라는 걸 후에 이제 알게 되는 네, 모습에서 이게 참 묘하게 통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네. 아사키치라는 이런 자는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인간들이 없어져야 이제 좋은 사회가 되는 건데. 네.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스피어에서 나온 범죄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단편집에 실려 있고요. 한 10편 정도 됩니다. 이 네. 왼팔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나머지 그 소설들도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삼위일체. 네. 어떤 걸까요? 댓글, 그다음에 네. 알림 설정, 네. 좋아요. 평소에 이거 잘 생각 안 하셨죠? 삼위일체. 조댓구알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근데 네. 어쨌건 요즘은 그 애청자분들이 들어오면서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듣고 해석해 주시는 내용들, 느낀 점들, 그거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뭐 주시거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럼 네. 김지은 아나운서가 거기에 이제 대댓글, 네. 덧글이라고 하나, 답글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걸 또 달아드리면서 또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네. 당장 들어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게 작가별로도 들어가 있고, 또 이걸 해주시는 북텔러 분들도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음. 그래서 김지은 아나운서가 했던 작품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플레이를 하시면 모든 작품들을 한꺼번에 다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그 삼위일체에 더해서 네.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거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한테 다 링크를 보내줬다.
이게 네. 공유잖아요. 네, 그 그렇죠. 그게 우리 외연을 확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초 작가의 단편, 재밌는 단편 왼팔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또 뵙고요. 다음 작품 통해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